ESG 경영 필요성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등 최근 ESG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15차 대한상의 경영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한상공회의소 안나영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5회차를 맞이한 대한상의 경영 포럼. 오늘은 특별히 소박 특별 세션으로 소셜벤처의 ESG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5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14차가 아니고요, 15차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한번 비공식 회의를 해서 그때 아마 좀 오류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했는데 3년 사이에 벌써 15번째 회의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 오늘은 국내 소셜벤처 기업들의 최대 축제인 소박 행사장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ESG 법제화가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벌써 독일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EU에서도 공급망 시사법이 본회의에서 지금 상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 SEC는 하반기에 기후 공시 의무화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미 ISSB에서는 6월 달에 최종안을 발표해서 그걸 어떻게 한국에서 적용을 하느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KSSB 등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 이제 단순히 뭐 대기업의 문제다, 또 대기업 협력사들의 문제다, 이걸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소셜 벤처들도 직면한 그런 현안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벌써 소셜 벤처 수가 2,184개, 3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그 양적 증가만큼이나 이제는 ESG 경영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SG 경영은 도전이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중시하는 대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또 많이 배워나가면서 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조선희 변호사님, 또 김정태 대표님, 한상혁 대표님, 좋은 발표 제가 기대를 하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또 교환될 수 있는 그런 패널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가지 마시고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이어지는 순서는 주제 발표 시간인데요. 첫 번째 주제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벤처의 ESG 경영 필요성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주제로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선희 ESG 그룹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진짜 여기서 유명하신 소셜벤처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스폰서 기업들 많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내용은 소셜벤처의 ESG 필요성과 리스크 관리 방안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선희 변호사고요. ESG 생존 경영의 공저자 중에 1인이고, 그리고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ESG 생존 경영 왜 해야 되는지, 소셜벤처도 ESG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 소셜벤처를 포함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ESG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급망 관리 하는데 이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SG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근데 저 참 이거 시작하면서 항상 좀 드는 말씀드리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ESG를 할 수가 없대요. 하기가 어렵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E는 보시면 뭐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막 이렇잖아요. 공정을 친환경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서 E는 하기 어렵다. S는요, 보시면 임직원, 노사관계, 노조 끼면 일단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사장님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까지 아우른데요. 너무 복잡해서 S는 못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G는요, 왜 못하겠다고 하실까요? 거버넌스는 보시면 이사회를 실질화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경영진들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단만 하시면 되는데 이 결단을 하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G는 그냥 하기 싫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게 ESG를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ESG를 해야 된대요, 자꾸. 왜 해야 할까요? 일단 뭐 ESG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기업 이미지 타격 받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 타격을 받는 게 이제 기업 매출에까지 직격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업 외부 측면에서는 뭐 그 ESG가 새로운 규제 영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 ESG 하자라고 하면서 다독이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게 이런 소프트로가 이제 하드로로 국제적으로 입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뭐 투자자의 ESG 요구, 기업 평가의 ESG 반영 이런 거 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고객의 ESG 요구가 증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소셜벤처가 ESG를 해야 하는 게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셜벤처야말로 ESG의 상징이죠. ESG를 표방하고 나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ESG를 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리고 다른 기업과의 그 경쟁사와의 그런 차별성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바이콧, 미닝아웃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돈줄 내주러 가죠.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고, 뭐 불매운동, 일본 불매운동 많이 하고 그렇죠. 자기의 소비를 통해서 신념을 실현한다. 이런 소비자들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소셜벤처일수록 더 ESG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 규제 강화와 관련돼서 뭐 대표적인 거 몇 개 뽑았는데요.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독일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공급망 실사법 뭐냐면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 이렇게 실사를 해라라는 거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제화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중에서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를 부여했다는 건데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 중소기업들, 소셜벤처분들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소셜벤처도 ESG를 해야 되나? 라는 부분이 있는데, 소셜벤처도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이 ESG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공급망 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급망 관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망 관리 개념의 시작이 이 나이키 사건입니다. 나이키 사건 너무 유명해서
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 세계적으로 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할 이 축구공이 그 아동 노동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거, 그 사실 때문에 나이키에 대해서 이렇게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 사건 발생한 후부터 몇 년간 불매 운동이 발생하니까 이제 설립자랑 2년 후에 그랬거든요. 설립자랑 CEO가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하고 협력사의 노동 관행을 자기네들이 이제 관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어떨까요? 최근에 이게 올 초 나온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스타벅스에서 그 협력업체들한테 근로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 관련된 정보를 달라라고 했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 윤리구매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협력업체한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요구한 정보가 뭐냐면요. 최근 12개월치 출퇴근 기록, 12개월치 급여 기록, 뭐 근로계약서, 심지어 신분증 사본까지 요구했대요. 이게 법률적으로 조금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긴 한데 아무튼 공급망 관리가 이렇게 빡세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러면 아까 ESG 리스크 관리 방안을 구축할 것을 막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ESG 리스크 관리 방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기업이 있으면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위험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뭐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갖춰야 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 답은 준법 경영에 컴플라이언스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준법 경영이라는 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준법 경영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에 현재 시행되는 법령이 5,300개가 넘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이렇게 세세하게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5,300개의 법령을 E와 관련된 거, S와 관련된 거, G와 관련된 거 이렇게 분류하고 싶지만 분류하기가 어려운 게 다 관련이 있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이 법만 잘 지켜도 기업의 그 ESG가 다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준법 경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이 준법 경영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프로세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단 준법 경영을 하려면요, 우리 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법률 위반 위험을 있는지 이 리스크부터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기업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 법률적으로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뭘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먼저 리스트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법적 리스크를 목록화하고, 그리고 이거를 보고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책임 라인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속 보고를 하고, 이게 선순환이 될 때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정착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기업이 어떤 법률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먼저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군별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부서별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이 뭐 스타트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서 가장 발생하기 쉬운 그런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눠줬는데요. 뭐 제조업 관련돼서는 뭐 사업장이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이슈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도급법 위반 조심하셔야 되고요. 금융 관련해서 뭐 신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금융 관련돼서 뭐 사업을 하실 예정이면은 금융자 들어가시면 돈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면 이거는 다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건지 먼저 법적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비행 검토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플랫폼, 이커머스 산업이라면 이거 관련돼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그 법률적인 정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유럽에 있는 GDPR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콘텐츠 미디어 산업이라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뭐 저작권 위반 이슈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콘텐츠는 특징이 콘텐츠별로 특별법이 있어요. 뭐 게임 산업법, 콘텐츠 진흥법 이런 식으로 그 콘텐츠별로 특별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의료 부분은 의료 분야는 이게 이 의약품이 그 연구 단계인지 임상 실험 단계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 받아야 하는 뭐 심의 절차나 뭐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법적 리스크를 좀 나눠봤는데요. 뭐 제조 생산부서는 제조업과 동일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영업부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허위 가장 광고 관련해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연구개발부서라면 뭐 지재권 나와야 되겠죠. 영업비밀 유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고객들도 진짜 똑똑하신 게 이 기밀 문서를 외부에 보내면서 받는 사람 이름을 워터마크로 표시를 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 찍힌 그 문서를 고객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도 변호사한테도 믿고 줄 수 없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영업비밀 관련돼서 리스크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인사노무부서 관련돼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데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인사노무 문제는 그 기업이 어느 단계든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R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가장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우리 기업이 맞닥뜨리고 있는 관리해야 할 법률적 리스크를 리스트업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발생하게 되면 이게 왜 발생했는지 사건의 원인을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경영진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이걸 가지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서 전 직원 교육을 시킨, 이게 순환 구조로 가면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공급망 관리에 대한 대응이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공급망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올해 5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경 기사였는데요. BMW 등의 그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 협력 업체들한테 알리백을 가입하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알리백 가입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입 조건을 충족을 못했더니 계속 줄줄이 뭐 계약이 취소됐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도 공급망 관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작 전부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급망 대응을 위한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공급망 관리 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은 바로 법률 준수 여부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법률을 준수했는지 여부인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예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볼 때 일단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사 급여 명세서에 내가 총 근로시간은 얼마이고 초과 근무 시간 얼마인데 이 중에 그리고 뭐 소득세 이런 게 얼마가 구체적으로 공제가 되는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급여 명세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부터 ESG S
부분이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대기업 위주의 그런 ESG가 위주로 됐다면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셜벤처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맞닥뜨리고 있는 법률적 위험부터 몇 가지만 뽑아서 그거부터 관리하는 데에서부터 ESG와 공급망 관리의 대응을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오늘 요지였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을 드리느라 쉬지도 않고 말을 했는데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희 그룹장님의 주제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소셜 벤처들도 앞으로 ESG 경영을 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SG 경영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우리 소셜 벤처들도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서 소셜 벤처와 대기업의 ESG 파트너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ISC 김정태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 준비해 주셨는데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MI 소셜 컴퍼니 김정태입니다. 저희는 소셜벤처의 머릿속에서 ESG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한 가지 결론을 좀 더 내려보면 흥미가 있을 텐데요. 그 대기업 상장회사 ESG 담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 어떤 분들이 이런 담당하게 되는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한 케이스는 상장회사인데 ESG 담당자가 소셜벤처 출신이더라고요. 자,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 소셜벤처 담당 근무했던 분이 ESG의 상장회사에 담당하는 사람으로 왔을까?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한편으로는 그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셔야지만이 소셜벤처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011년에 설립이 됐고요.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역에서 출범식을 했는데 그 당시 고용노동부 차관님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공의 영역, 그다음 민간의 영역과 시민사회 세 가지 섹터를 어떻게 미디에이터, 중재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개념이 2011년에 설립이 될 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부침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사회나 환경이나 이슈가 사실 정부, 사회, 시민사회 많은 것들이 복합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실험하고 있고요. 저희가 성수에 사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실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투자한 곳들이 이렇게 와서 연간 한 10만 명 정도 방문하고, 또 저희는 이것을 임팩트 모델하우스라고 하는데요. 마치 여러분들이 주택 뭔가 계약을 할 때 경험하고 오시잖아요. 실제 많은 그 의사결정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분양해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도 어떻게 하면 만들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600억 이상의 운용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보고 있는데, 시즌 1은 저희가 200개 기업을 투자하는 거가 목표입니다. 도대체 임팩트 투자가 200개까지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최초에는 저희가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저희가 대략 한 40개 정도, 올해도 대략 40개 정도 투자하게 되는데 아마 200개를 곧바로 저희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소셜벤처는 상장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ESG라는 이 거대한 자본시장에서의 이야기가 많이 어색하긴 하실 거예요.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한테 어떤 관련이 있을까 딱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장기적으로 저렇게 많은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신규 시장 기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상 단기적인 효과에 대해서 저는 오늘 제 핵심 주제인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왜 기업이, 거대한 상장 기업이 레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나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산이나 인프라가 큰 쓸모가 없습니다. 기존에 내가 누렸던 어떤 링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누군가가 함께 가는 파트너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셰르파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는 소셜 벤처라고 보게 되고요. 바로 그런 소셜 벤처가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선행 지표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소셜 벤처가 ESG
ESG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시사점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CVC가 전체 벤처 투자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 25%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CVC의 등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왜 상장 기업이나 거대한 기업이 ESG를 바라볼 때 스타트업과 소셜 벤처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지를 맥락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CVC의 다이어그램과 제가 블루오션의 다이어그램을 한번 중첩해 봤는데요. 묘하게 저런 프레임이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것을 경영학에서는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 두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기존 시장에서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두 번째는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를 소위 말하는 양손잡이 경영 전략처럼 비율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ESG는 어떤 면에서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탐험할 때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할 것인가, 바로 중요한 초이스가 소셜 벤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또 사실이 있을 텐데요. 기존의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기존의 가치 사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환경으로 갈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인프라일 확률이 많겠죠. 그렇다면 그 가치 사슬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 가치 사슬의 재구성 가운데서 스타트업들이, 소셜 벤처가 특정한 역할을 할 기회가 되게 많겠죠. 이런 부분들을 경영에서는 디커플링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고객의 가치 사슬을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그 가운데 기존 기업이 제공하지 못했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독특한 스타트업이 그 솔루션으로 결합하게 되는 순간 바로 이런 영역들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모레퍼시픽, 유한킴벌리, 현대자동차, LG전자 다양한 고객들과 함께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지점들은 이런 ESG에 관련된 익스플로레이션이 실제 투자와 관련돼서 결합돼서 진행 사례가 되게 많다는 부분입니다. 투자와 또 이런 ESG, 오픈 이노베이션이 별개가 아니라 굉장히 융합되고 있다는 모습을 한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5가지 사례 제가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이따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물리적 재활용과 잘 아시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화학적 재활용입니다. 물리적 재활용은 여러 가지 AI나 센서를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저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쪽에서만 딱 길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그럼 디커플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가치사슬 모델을 만들고 저런 고비고비를 풀어줄 수 있는 벤처 혹은 소셜 벤처가 어디인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코인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말씀드린 것들은 저희가 다 투자한 사례라서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런 부분에서 핵심적인 고리가 있는데 그런 고리를 대기업이나 기존의 기업이 할 수 없는 분야가 반드시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을 소셜 벤처의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셜 벤처의 가설이 기존 레거시를 넘어서서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SK나 LG나 HS 칼텍스, 롯데케미칼, SNO일 같은 기업들과 가치사슬 연계한 비즈니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계속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폐섬유인데요. 섬유, 업사이클링이라는 부분들이 패션이나 의류 산업에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섬유를 섬유로 다시 만드는 재생 섬유 부분들은 한국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수준인데요.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나선 것이 바로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클린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기존 기성 기업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것만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가치사슬이 저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이해관계자 중심의 가치사슬로 만들고 저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연결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일신방직이라는 7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레거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기존의 레거시를 떠나서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를 원할 때 누구와 손을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대기업일 수도 있겠지만 저런 이해관계자 중심의 가치사슬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와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만나게 된다면 저렇게 빠르게 협업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은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포어시스입니다. 해양 플라스틱 이슈가 요즘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해양 플라스틱을 바다에 가서 수거하는 것은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되죠. 근데 해양 플라스틱이 나오는 그 오염원이 있는데요. 바다에서 물론 버려지지만 많은 경우는 하천에서부터 쭉 와서 바다로 하구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저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하천에서부터 수거해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포어시스라는 것인데요. 정말 많은 레이버 인텐시브고 돈 잘 안 될 것 같죠. 그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고
하지만 저것을 할 수 있는 누군가만 있다면 저런 가치사슬을 만들고자 하는 대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현대자동차가 엔진 포장재를 종이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비용을 3년 동안 한번 해봤더니 저거로 교체하게 되는 순간의 코스트가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돼서 계속 쓸 수 있는 저런 부분으로 현재 제작이 되고 납품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양 플라스틱이 어떻게 기존의 레거시의 가치사슬과 연결되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리아베스트입니다. 맥주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불가피하게 아시다시피 다양하게 맥주 박이란 거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을 폐기하는 관점이 아니라 순환의 가치 사슬을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리아베스트인데 리아베스트는 저런 가치 사슬 가운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략해서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코드 오브 네이처인데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ESG에서 가장 많이 빈도가 많아지는 단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생물 다양성이란 이 장기적인 아젠다를 어떻게 회사의 기업 가치와 연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ESG의 영역 가운데 생물 다양성은 굉장히 업스트림에 관련된 아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구체적인 성과나 아웃풋을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들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최근에 현대건설은 코드 오브 네이처라고 하는 독특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소셜 벤처와 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자연적으로 복원될 때까지 몇십 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복원될 수 있도록 이끼가 배양될 수 있는 환경의 배양액을 살포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드 오브 네이처인데요. 이런 코드 오브 네이처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 그다음에 기후, 풍토에 적합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지역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끼가 가지고 있는 탄소 포집의 효과, 이끼가 가지고 있는 산소 배출의 효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현대건설과 같은 기업은 코드 오브 네이처와 함께 생태계 생물 다양성이란 저 업스트림 아직은 기업 가치에 환원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젠다를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기업이 ESG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뭔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프로젝트 관심이 아니라 가치 사슬이 확장되거나 가치 사슬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기존의 레가시에서 곧바로 쓸 수 있을까? 사실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재구성할 때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중 가운데 어떤 부분은 소셜 벤처가 그런 핵심적인 솔루션을 갖게 된다면 가치 사슬의 가설 검증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기업이 CVC라든지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그런 솔루션들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한 135개 같은 그런 투자 기업들이 이렇게 이노베이션 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뽑기를 원할 때 또 기업이나 ESG 담당자가 이런 부분들의 가치 사슬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민될 때 저희는 예시로서 선행 지표인 이런 스타트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언론에서 만나는 좋은 기업들마다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다양한 ESG 영역마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멋진 기업들을 여러분만의 또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정태 대표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소셜벤처에게 ESG는 장기적으로 기업 자체의 지속 성장을 위한 관점에서도 유익하지만 단기적으로도 ESG 경영에 빠르게 돌입하는 대기업과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투자 등 다양한 접점을 늘릴 수 있는 전략으로서 활용도가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발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ESG 경영시대 임팩트 투자 동향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와 계셔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앞서서 이제 ESG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관점에서 ESG를 바라볼 때에 ESG적 관점에서 임팩트를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임팩트 관점에서 ESG를 봐야 되는 건가에 대한 제 나름의 좀 갈등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좀 녹여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투자 회사입니다.
앞서 이제 얘기해주신 여러 뭐 사례들과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요. 최근에는 기후 쪽에 가장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좀 글로벌까지 좀 보고 있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기후 섹터가 한 4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ICT나 AI와 같은 좀 딥테크를 활용한 임팩트 창출 비즈니스나 뭐 교육 컨텐츠 등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사이자 엑셀러레이터이기 때문에 그 전체 90% 정도가 극초기입니다. 그리고 한 70% 정도의 딜들이 다 투자 라운드, 그 해당 투자 라운드에서는 다 저희가 리드하는 딜들을 하고 있어서 리드 투자사이자 뭐 초기 투자사 뭐 이런 컨셉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임팩트 투자에 대해서는 개념 정의를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미 다 아실 것 같고요. 자료에도 배포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그 2007년 GIN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 그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UN 관점에서의 PRI에서는 2006년에 발표를 하면서 임팩트 투자를 따로 정의를 했는데요. 일단 국내의 지난 동향 등을 보면 빠르게 성장을 해 왔어요. 특히나 2018년도부터. 그럼 2018년도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정부에서 이제 모태펀드나 성장금융 등을 통해서 임팩트 펀드를 대규모로 조성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게 지금 연간 뭐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는 꾸준히 결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내지는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제가 21년 이후에 추정을 저는 더 이상 이제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 도시 임팩트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분들의 해석이 있을 텐데, 모태펀드에서 미세먼지 해결 펀드를 내요. 그건 임팩트인가요? 아닌가요? 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 펀드를 내요. 그리고 환경 불안 같이 환경 펀드를 만들어요. 이게 임팩트가 이전에는 그냥 표면적으로 이건 임팩트라고 꼬리표를 달아야 되거나 브랜드로서 강조가 됐어야 했다면,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2021년 이후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가 많이 돼서 이제 특정이 이것만 임팩트고 저것만 임팩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 걸로 보이고요. 그걸 저는 이제 그 21년을 거치면서 다양성 관점이 굉장히 대두되기 시작했고, 특히나 임팩트 투자 전반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임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위기감 등이 고조되면서 대거 자금들이 기후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됐어요. 이거는 국내만 그런 건 아니고 해외에서도 동일한 움직임을 좀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정부가 그 특히나 이제 지난 정부 중심으로 해서 임팩트 투자 쪽으로 자금을 계속 뭐 전폭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움직임들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팩트 투자의 국내 생태계 관점에서는 이제 민간 LP를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한 이제 한국의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는 관점과 맞물리는 저는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더 이상 국내 문제 해결에만 천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문제 의식들이 있어서 이제 계속 글로벌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좀 시스템적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셜뱅크나 도매기금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계속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성과는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앞으로 좀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국내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은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고요. 그 뭐 전체 자본시장 내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 자체가 작기 때문에 뭐 비교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지난 10년간 사실 전 세계 GDP가 뭐 생각만큼 많이 늘진 않았어요. 제가 찾아본 통계로는 약 1.5배 정도 증가한 걸로 뜨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워낙 바닥을 다시 쳐가지고 임팩트 투자 쪽은 약 25배 성장한 걸로 보여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죠. 그럼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는 생기는데, 일단 지형적으로 보면 그 오늘 이제 국내 임팩트 투자사 중에서 뭐 저희도 와 있고 미스크도 와 있고 또 임팩트 스퀘어라는 곳도 와 있고 여기 또 지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전 세계 임팩트 투자 조직 중에서 동아시아에 2%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굉장히 희귀종들을 보시는 겁니다. 전 세계 2%밖에 안 되는.
그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북미나 유럽에 있고요. 특이한 건 자금 규모로는 유럽이 커요. 그건 왜 그런 거냐? 확실히 그 필란스로피에 대한 문화가 커서 그 특히 패밀리 오피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량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자체에서도 주로는 론이나 그 뭐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 개발 금융 등으로 해서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뭐 금액이긴 합니다만, 유럽 정부들은 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규모로는 유럽이 훨씬 큰 걸로 볼 수 있고, 개수로는 미국이 역시나 리드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뭐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최근에 좀 그 아시아의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의와 고민들을 글로벌 조직을 만나면 하고는 있고, 그들도 관심이 있으나 뭐 뚜렷하게 움직임은 없는, 뭐 그냥 좀 조금 더 제가 편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임팩트 투자 조직들은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거나 남미에 관심이 있고요. 그 유럽의 조직들은 거의 대부분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동아시아에서 아시는 것처럼 한국, 일본, 대만은 선진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기에 임팩트 투자를 해야 돼?라는 인식이 있고요. 중국은 이제 거의 넘사벽이 돼가지고 중국은 굉장히 다들 꺼려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고, 동남아시아가 이제 새로 뜨는 임팩트 투자의 대상지로 보고는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가의 부패 지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일단 물리적으로 워낙 멀어서 좀 주저하는 움직임은 있으나 관심은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규모나 다양성 측면에서 리드한 건 두 가지로 분석이 돼요. 이건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GIN이라고 하는 글로벌 임팩트 인베스팅 네트워크라고 하는 고세 리포트를 차용을 했고요.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그린본드가 리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린본드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상 채권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그 VC가 하는 에쿼티 중심의 투자라기보다는 큰 대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 관점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앞에서도 그 CVC 등이나 혹은 그 오픈 이노베이션 강조해 주셨지만, 코퍼레이트 임팩트 인베스팅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직접 임팩트 인베스팅에 나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글로벌에서는 이 규모 양적 성장을 리드했다라고 뭐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글로벌에서는 좀 이렇게 생각 안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3분의 2 이상이 시장 수익률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그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건 왜 그럴 거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일단 자본의 속성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추가 자본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라고 했을 때 임팩트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투자의 방점이 찍혀요. 투자인데 임팩트를 고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태생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저는 뭐 이런 현황들은 바뀌기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목표 대비 사회적 성과 달성이 좀 눈에 띄잖아요. 다 달성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그럼 왜 이건 달성했다고 얘기하는 거냐? 요래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질적 방법을 쓰고요. 자체 방법론을 씁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런 거냐?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3년 미만이고요. 실제 저희가 투자할 때 평균 직원 수가 4.5명 정도 떠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비용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임팩트를 측정 평가하는데 자금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현재 나와 있는 방법론 대부분들은 전문가가 몇십 시간에서 몇백 시간을 써야 되고, 그게 싫으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대의 용역을 맡겨야 되고, 그게 아니면 억대 연봉을 주고 전문가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그리고 당연히 초기 팀이니까 숫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투자사들은 기존 방법론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순간 임팩트가 없다고 나옵니다. 혹은 임팩트 없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데요 라고 하는, 몇 명한테 영향을 끼치실 겁니까? 10만 명이요. 오케이, 그럼 10만 명에 기반해가지고 숫자 계산하면 멋있게 나오는데 그건 사실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초기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자체적 방법론이나 질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건 뭐 굳이 뭐 한국이나 뭐 저기 뭐 인도네시아나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할 거 없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ESG적 관점에서 임팩트 투자를 좀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가고 싶은 건데, 현황은 이제 보셨으니까 제 관점에서 ESG는 지극히 리스크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물론 여러 PRI에서 얘기하는 관점이 있지만 그 주로는 거의 다 네거티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임팩트 투자는 제 관점에서는 지극히 포지티브 지향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거기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거야여서 저는 좀 ESG랑 임팩트 중에 무엇이 더 큰 개념이라고 하면 ESG가 더 큰 개념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임팩트를 모두 담아내지는 못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이해하는 ESG의 관점은 저한테 기업은 블랙박스여서요. 그 블랙박스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맞는 키를 갖고 싶거든요. 버튼 누르면 현황이 쫙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불가능하니까 사실 금융 관점에서는 기업한테 정보를 내놔라고 하는, 이전에는 재무 요소를 중심으로 했다면 온갖 비재무 요소를 다 얻어낼 수 있고, 그럼 그것이 기여하는 것은 리스크 파악인 거죠. 아, 여기 조직이 좀 이상한데, 사업 구조가 좀 이상한데, 창업자 이상한 것 같은데. 그게 결국 기여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하는 것은 수익 극대화라는 관점이어서 저는 ESG를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우리가 한편으로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ESG는 지극히 수익 극대화 관점입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가 됐을 때 임팩트가 창출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 거지, 임팩트가 추구하는 굉장히 날카롭고 명확한 문제 해결과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저는 ESG와 임팩트를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을 오늘 좀 제시하고 싶고요. 토론자분들께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와 계셔가지고 저 궁금하고요. 뭐 사실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지표들이 있고 아주 훌륭한 기관들에서 정말 멋진 분들이 이 조사를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조선희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잘 차용해서 우리한테 맞는 걸 쓰면 된다여서 저도 여러 기준들 중에서 좀 현실에 맞는 것들이 좀 잘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무상으로 많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UN 그 RISD에서는 SDPI라고 해서 ESG를 대체할 차세대 인덱스를 발표를 했거든요. 이미 거기에 정말 자랑스럽게도 한국 기업 2개가 베스트 케이스로 올라가 있어요. 네, 들어가 보시면 SDPI라고 검색해 보시고 거기 가면 동구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지표 조사를 해서 UN에서 차세대로 미는 지표를 한번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TCFD 이런 데들에서도 아시다시피 프레임워크를 다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 뭐 ESG 생존 경영 이런 책 읽으시면서 이거 하면 되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거는 모태펀드가 작년에 스타트업도 ESG 하라고 가이드를 발표를 했어요. 어려워요. 레벨 1, 2, 3로 구분해서 제시했고, 그 인더스트리별로 다르게 적용하라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이거는 모태펀드 자료입니다. 한마디로 저희 같은 VC나 앞으로 모태펀드, ESG 펀드 등에서 투자를 받으시려면 알아야 되는 파트인 건데 어려워요. 이걸 저희가 다 해야 돼요. 저희가 투자사도 어려워요. 예, 근데 하죠. 형식적으로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하려면 뭘 해야 되냐? 피투자 기업한테 요구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업계 현황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의 투자사가 투자 과정에서 ESG를 고려한다고 응답은 해요. 예, 그런데 투자 수익률과의 관계는 부정적이다라고 응답을 하죠. 그래도 놀라운 숫자는 운용자산 대비 20% 이상을 25% 4분의 1을 ESG 할당을 하고 있다는데 믿기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금융시장에서의 ESG라고 보이고요. 모두 의지는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과대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끝으로
소셜벤처에게 ESG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ESG 이전에 소셜벤처에게는 임팩트를 먼저 얘기하자. 어떤 임팩트를 창출하는 거냐, 그것이 크냐,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좀 키워 나가면서 ESG나 그 임팩트의 규모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좀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상엽 대표님의 주제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소셜벤처들이 자금 유치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ESG 경영으로 리스크를 관리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기술 혹은 모델을 통해 보다 큰 규모의 임팩트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제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패널 토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희 부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패널 토론 진행 맡게 된 우태희 부회장입니다. 저는 평소에 그 중소기업 ESG하고 소셜벤처 ESG가 어떻게 다를까 평소 의문사항인데 오늘 세 분의 이 전문가분들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소셜벤처는 원래 착한 목적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들을 하는 그런 기업이어서 ESG가 내장돼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 오픈 이노베이션 또 임팩트 투자 여러 가지 또 정부 규제 강화돼도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오늘 발표하신 내용 또 평소 소셜 벤처와 관련돼서 의문 있던 점 이런 걸 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업계에서 나와 계시고 또 전문가분들도 나와 계시는데 먼저 전문가분들 의견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양여대 안지훈 교수님. 네. 예. 제가 제일 먼저 하나요? 예. 네. 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한양여대에서 행정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수들이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 코리아라는 단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소셜혁신연구소라는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서 실제로 소셜벤처를 운영한 지 한 7년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설명드린 거예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이제 소셜벤처들 중에 소위 이제 ESG를 하고 계신 분들은 포함되지 않고요. 이제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 대기업의 공급망 차원에서 ESG를 하려고 한다? 이 적절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따라잡기 어렵거든요. 그건 이미 소셜벤처 중에 100억 이상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ESG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려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요. 아까 부회장님께 굉장히 탁월하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셜벤처를 했다는 것, 사회적 경제 기업을 했다는 것 자체는 ESG적 요소를 비즈니스 모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ESG 지표들 중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ESG 지표가 뭔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중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어요. E는 아마 없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S는 굉장히 많으실 텐데 E는 없을 가능성이 있으면 E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어떤 가치를 실천하는데 한 세 가지로 전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인식의 전환,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 세 번째는 제도의 혁신, 구조의 혁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회사 직원들 내에 또는 주변의 사람들 내에 인식의 변환까지 가져가는 것이 ESG적 실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동향이 ESG 경영에서부터 출발해서 경영, ESG 행정, ESG 교육 영역까지 지금 포괄적으로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100억 밸류의 기업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ESG를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ESG는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접촉점을 찾을 수 있는지 미친 듯이 찾는 그런 행위부터 좀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석재 벤처기업협회 팀장님 말씀드릴까요? 저는
벤처협회에서 저희는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소셜 벤처 특화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저희가 올해 이제 4년 차로 매년 이제 100명씩 100개 기업씩, 그러니까 올해 한 400개 정도 기업을 계속 지금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을 계속 그 만나고 하다 보면은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벤처 기업 협회에 있다 보니까 많은 벤처 기업들은 실은 많이 만났는데 벤처 기업들과 소셜 벤처가 어떤 차이가 있나 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좀 해결하려는 어떤 그 가치를 또 가지고도 추구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원래 벤처 기업 하시는 분들도 약간 그 모험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게 있는데 이분들은 조금 더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모함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로는 그런 무모함들이 어떤 성공으로 가는 길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조사한 자료 보면은 고용 측면에서 아직 그 소셜 벤처라는 게 아직 개념이 이렇게 오랫동안 설정이 안 되어서 그런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올해 초에 그 중기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은 예비 창업 패키지 전체의 고용률이 1.1명, 이거 기사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슈가 엄청 됐죠. 막 1.1이면은 다 폐업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소셜 벤처 쪽 저희는 2.7이 나왔습니다. 고용률이. 그렇다는 거는 오히려 고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거는데, 그렇다고 여기가 훨씬 매출이 많이 나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도전적으로 좀 더 고용 창출하면서 본인이 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측면에서는 아까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소셜 벤처 이런 쪽이 아직 그 많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아직은 아래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결국은 이제 ESG와 관련되어서 그들이 성장하고 추구하려는 계속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향후에는 ESG를 갖춰가면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카드를 항상 갖고 다니신다고 했는데 항상은 아니고 오늘은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기업들을 누군가한테 소개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기업들 저희도 100개씩 매년 하지만 그 기업들을 자세히는 잘 모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좀 배워야겠다 그런 좀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모여주셨는데 이 소셜 벤처 기업들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소셜 벤처의 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 모험적이고 무모한 면도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그 저희도 이제 저희 쪽에서 많이 하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약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계속 그분들도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계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섬 이재단의 양영희 이사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ESG를 얘기할 때 그보다 먼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ESG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 중에서 기업이 됐든지 또 일반 비영리 조직이 됐든지 지켜야 될 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건데, 실은 몇 년 전에 이제 ESG가 나왔을 때 저는 웬 ESG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조금 오해도 있을 수 있었죠. 컨설팅 회사들이 장난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CSR이 먼저 쭉 얘기가 됐는데, 사실 CSR하고 ESG는 뭐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GRI 지속가능 보고서나 ISO 26000이나 글로벌 컴팩을 보게 되면은 지금 ESG의 그 ESG를 다 갖추고 있죠. 그럼 뭐가 변했는가를 봤더니 결국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투자자의 관점이 굉장히 강화됐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ESG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보게 된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관점이 좀 됐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그 전에 CSR은 굉장히 자율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GRI 보고서도 꼭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자율 공시로 했는데, 지금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ESG가 나오면서 이것이 규제 법에 의한 의무 조항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마 다른 거다. 나머지는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 ESG라고 하는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은 글로벌 컴팩트에 나왔을 때 코피하는 사무총장이 락의 부 사무총장하고 그때 글로벌 컴팩트 그 10가지 처음에 9가지 기준이죠. 10가지 기준을 만들면서 사실 그 당시부터 ESG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UNEP에서 환경 문제죠. UNEP에서 Financial Initiative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환경 중심의 이제 그 점들이 강조돼 왔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ESG를 볼 때 어떤 면이냐면은 ESG인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E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사실 많은 대기업들이 생산하고 그들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볼 때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이제 강조돼 왔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엄밀한 사실 측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S나 G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한 측정이 사실 힘듭니다. 사람에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했을 때 지금 또 여러분이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를 많이 혼동할 텐데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으면 마을 기업, 소셜 벤처, 자활 기업 전부 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은 법으로 인증을 고용노동부가 해주고 법에 의해서 그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행안부는 마을 기업, 중소기업 벤처기는 소셜 벤처라는 말을 썼고, 그다음에 복지부는 자활 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기준은 전부 다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소셜 벤처가 됐던 지금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 됐든지 간에 결국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인데, 아까 투자 개념에서 말씀하셨죠. 어디에 방점을 찍겠는가. 두 가지지만 내가 조금 더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 좀 더 방점을 찍겠고,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가치,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에 아마 방점을 찍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세 분 발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점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뭐 다 좋은 발표 해주셨고 여기서 다 논의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제 좀 토론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호철 포이엔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포이엔 대표 이호철입니다. 저희는 면허상으로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이고 비료 생산 업체입니다. 저희는 2011년도에 그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사업 목표로 해서 창업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국내에서는 그 스타벅스나 폴바셋 커비박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업체이고요.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SK에너지나 이제 신한자산운용 같은 곳들과 함께 이제 미얀마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CDM 사업,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어떻게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ESG에 대한 뭐 개념을 논할 수 있는 수준은 당연히 안 되고요. 저희가 현재 대기업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제 저희가 SK에너지와 이제 저희 회사가 미얀마에 고용연료 CDM 사업을 진행했던 예가 있어요. 그 앞서도 이제 ESG 가운데 이제 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고 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신데,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SK에너지는 정유사잖아요. 그래서 국내에 이제 울산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울산 공장에서 이제 감축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설비를 이제 뜯어 고치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 보면 또 해외에서 배출권 사업을 이제 가져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제 SK에너지 내부 니즈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여기 이제 LG화학도 계시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민하지가 않잖아요. 기민하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이제 작은 규모의 소기업들이 이제 미얀마라는 그 미개척 지역, 이제 그 지역에 먼저 투입이 돼서 빠르게 움직여서 감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고 또 유엔에 저희가 2020년 4월달에 유엔 등록을 했는데 이제 이런 업무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SK에너지가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무조건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아까 발표에도 나온 것처럼 기업체가 저희한테 투자를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에서 투자를 보통 하면 저희가 전략 투자라고 하시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투자. 그런데 이제 이번 저희 사례 같은 미얀마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이 전략 투자와 재무 투자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SK에너지는 전략 투자, 어떤 목적이 있는 투자, 그리고 신한자산운용은 이제 재무 투자자 이렇게 들어왔고, 물론 이제 그 두 기관과의 밸런스 부분은 이제 차치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펀드가 유입이 돼서 저희가 미얀마 사업을 진행을 잘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이제 투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작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받을 때 물론 처음에는 이제 VC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는 이제 VC 통해서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대기업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전략 투자와 재무 투자 이렇게 같이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 생존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그 스타벅스 협력사로서 그 스타벅스 커피박을 처리하고 이제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스타벅스 커피박 화분이라고 아마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할 텐데, 그 앞서 이제 SK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할당 대상 기업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기업들이 그런 이제 등 떠밀려서 하는 그런 감축 활동이었었다면, 지금 최근에 이제 스타벅스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ESG 관점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양을 설정해서 진행하는 건데, 그 파트너로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보통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역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특정된 뭐 커피박 화분 물량을 이제 구입한다든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저희가 커피박을 수거하고 재활용해서 납품을 하면 그것을 이제 스타벅스가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또는 판매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활동들이 ESG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위치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질의응답에서 또 뭐 질문이 오면 답변을 드리겠지만 기업체들 의무적이든 아니면 자발적이든 이런 환경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니즈에 따라서 계속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시도 가운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이런 자리들 참가해서 또 인사이트를 좀 얻어서 대기업 쪽에도 제안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전문가분들 또 소셜 벤처 입장에서의 이런 뭐 임팩트 투자나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유일하게 지금 대기업에서 나와 계세요. LG화학의 이영준 책임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드렸나요 제가? 네, 유일한 대기업 LG화학에서 온 이영준이고요. 사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발표 들으면서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가 LG화학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지만 그 중에 LG 소셜 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LG 소셜 캠퍼스가 벌써 13년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우리가 약간 필란트로피 성격이 강했거든요. 근데 한 3년 전부터는 뭔가 소셜 벤처 그리고 이런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한 OI,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 뭐 이런 중심으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셜 벤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ESG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우리 대기업들과 어떤 밸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기민하지 않기 때문에, 기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소셜 벤처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소셜 벤처의 ESG라고 하면 저도 조금 헷갈리는데, 소셜 벤처가 가진 그런 사회적 영역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그 ESG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G만 봐도 LG 그룹의 어떤 슈퍼스타트데이라든지 뭐 소셜 캠퍼스는 물론이고 각 계열사마다 오픈 이노베이션 팀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픈 이노베이션 팀이나 CVC 팀들은 일반 벤처뿐만 아니라 소셜 벤처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연락을 주시는데 정말로 큰 기회들이 오고 있다라는 게 저는 몸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기업을 법인이라고 보면 그 ESG는 약간의 스펙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스펙을 가져야 투자도 받잖아요. 예, 좋은 데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측면이라면 저는 소셜벤처는 조금 더 이념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기업가 정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아까 임팩트 말씀도 주셨지만 진짜로 이 사회에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이냐, 그리고 왜 소셜 벤처를 하느냐, 이런 어떤 기업가 정신을 좀 더 고민하시면 우리 같은 대기업들 그리고 이런 지원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사회적 경제, SE 생태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스타 기업도 의미가 있고요, 유니콘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한 16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제가 좀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석재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소셜 벤처들의 목적이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제 질문은 뭐냐면 하반기 경제가 안 좋아요. 그래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이런 때 어떻게 소셜 벤처들의 생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부는 이럴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부의 건의사항 그런 것들을 한 2분씩 우리 한상엽 대표님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준비하시라고 제가 잠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기회를 활용해야 되니까 우리 양영희 이사장님께서 CSR하고 ESG 설명 잘 해주셨고요. 제가 설명드리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기업가 정신, 특히 ERT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ERT는 Entrepreneur Roundtable의 약자고요. 미국이 2019년도에 BRT 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을 했고 이거는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CSR은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또는 착한 의지가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요. 양 이사님 말씀대로 ESG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의무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공시하는 거고. 자, ERT는 더 큰 목적으로 더 꾸준히 더 열심히 하자는 게 ERT입니다. 예를 들어서 ESG라는 걸 계속 해도 서로 잘 소통 안 하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각 그룹이나 각 회사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ESG들을 모아서 어떤 한 방향성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 ERT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3월달에 울산, 또 5월달에 군포, 또 6월달에 여수 가서 이제 행사를 했는데, 여수에서 하나은행 그룹하고 롯데가 이 방과 후 육아 문제, 그걸 이제 어린이집을 서로 같이 짓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롯데는 키드스 카페라는 이름으로 계속 지어서 지금 꽤 전국에 거의 다 있을 정도로 했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3년 내에 100개를 짓자 해서 78개를 지었더라고요. 근데 두 그룹이 한 번도 같이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수에서 만나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쪽 이 지역에 더 하자 뭐 이런 식의 노력이 된다는 거죠. 그 대신 꾸준히 하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ERT예요. 그래서 이따 내려가 보시면은 지하에 제일 처음 부스가 대한상의 ERT 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구경해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했습니다. 네. 그럼 한상엽 대표님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유, 이렇게 제 시간을 벌어 주시려고 이렇게 또 굳이 광고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시간이 좀 생겼네요. 그 짧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단 생존 전략과 건의사항인데 생존 전략 관련해서 생존이 뭐냐로 정의하냐에 따라 완전 다를 텐데요. 저는 일단 투자일을 하니까 뭐 생존은 투자 유치다로 그냥 전제를 제가 정의를 하고 그냥 말씀드리면 그냥 기본 전제를 투자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물론 이게 라운드랑 인더스트리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전 세계 공통으로 저희 소품 같은 회사가 투자하는 시드 라운드는 여전히 핫해요. 투자 건수가 늘었어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초기는요 리스크가 원래 높아요. 높기 때문에 시장이 어렵든 어렵지 않든 원래 높아서 투자금이 적은 거죠. 그리고 후기 투자하던 데들이 다 앞단으로 내려왔어요. 지금은 조금이라도 기업이 저렴할 때 입도 선매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고 굉장히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시리즈 A 라운드 가시는 순간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서 우리 라운드가 언제냐에 따라 다르고 우리가 지금 시드인데 투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뭔가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든 시장이든 아니면 원래 투자를 못 받는 모델이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도무지 생각해도 투자를 받을 수 있는데 투자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러면 지금은 거의 10중 8구 시장 정의랑 고객에서 BM에서 매출이 창출이 안 되는 형태일 거라서 이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지금은 시장 전반적 분위기에도 매출 창출 능력이 없는 비즈니스는 지금은 아니다. 다만 이게 인더스트리 중에서 예외인 건요. 기후, 인공지능 쌌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요새 어떤 심사를 가도 저희도 인공지능인데요 라는 얘기를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게 트렌드인데 이게 나쁜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트렌드 잘 보시면서 우리 인더스트리나 라운드에 맞춰서 그냥 가실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얘기를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건의사항 있어요 정부한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를 해야 돋보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또 부회장님 정도한테 뭐 영향력이 크시니까 전 지금 정부가 스타트업 벤처 투자 쪽으로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이게 일단 정부에서 초격차 산업 육성하겠다라고 발표하셔서 가는데 그냥 큰 국가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 성장 동력이 어디서 나올 거냐 그게 초격차 산업인데 그럼 초격차 산업에 여러 케이스들이 어디서 나올 거냐라고 하면 결국 스타트업이어서 저는 지금 스타트업 뭐 중흥 정책, 스타트업 보국 거의 이 수준으로 정부에서 자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내년에 올해 대비 예산이 늘었지만 전년 대비해서 이미 형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내년에 늘어난 거라서 회복을 못 하고 있고 뭐 전 세계 비슷하잖아요. 전 이럴 때 좀 더 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변호사님. 네, 그 소셜 벤처 생존 전략 하면은 사실 저희들 알고 있잖아요. 소셜 벤처 근근히 살기는 산다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다만 이게 막 치고 나가가지고 이게 크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지 사실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존만을 정말 목표로 하신다면 그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업에 정말 사활을 걸고 이걸 진짜 키워보시겠다 하면은 그거는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법인도 소셜벤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저희는 법무법인이지만 그러니까 매출의 5%를 기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저희도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면서 4%로 내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스타트업 전문 로펌이고 막 이런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우리가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뭐 ESG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막 이런 거를 특화를 해가지고 계속 저희도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된 거죠. 이쪽 분야에서. 그래서 저는
저희가 저희 변호사들이 사회공헌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일도 잘하네, 스타트업 중소벤처 이쪽에서 엄청 이름이 날렸대, 이런 것을 저희 브랜드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의 그 브랜드화할 만한 그런 것을 딱 집중을 하셔서 선택해서 집중하실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정부에다가 바라는 거는 R&D 예산 이런 거, 제 고객들이 주로 교수 창업 기업들이 많아서, 교원 창업 기업들이 많아서 좀 방만하게 운영된 것도 맞긴 맞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국가가 성장할 수 있고 그랬던 것은 과학기술 부분 때문이지 않았나, 막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R&D 부분에 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크게 공감하고요. 근데 제가 전달해도 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빠르게 할까요? 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혼합금융 방식으로 투자만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의 방식은 재원 조달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빌딩이라고 하는데 밑에 그랜트, 그다음에 보증도 있고요, 대출도 있고요, 지분 투자 있고요,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쿼티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상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수도권 이외로 이전하게 되면 파격적으로 5년간 법인세 100% 면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방법도 저는 깜짝 놀랐고 좋았고요. 그다음에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SK가 많이 하시는 사회성과 보상사업처럼 정부에서도 사실 그렇게 창출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회장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호 짧게. 하반기 어렵다고 하지만 하시던 것들을 멈추시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꾸준히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하다가 어렵다고 자꾸 피벗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또 더 어려운 길로 가는 길도 있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시고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한테 얘기할 거는 저는 저희는 이제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긴 하지만, 제가 그 기업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정부 지원 사업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제가 얘기합니다. 왜냐면은 지금처럼 막 바뀌거든요. 올해 하다가 내년에 갑자기 줄고 막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빨리 비즈니스 모델을 다듬으면서 내 기업이 매출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한테는 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양 이사장님. 네, 저는 좀 오늘 배운 거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준법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 사실 그거를 우리나라 법이 5,000개 넘는다고 처음 들었습니다. 그걸 잘 지키면은 사실 ESG가 실현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법적 리스크를 목록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김 대표님이 사실 ESG를 위해서 대기업과 소셜 벤처 사이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료를 말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 기업이 태동하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좀 어떻게 보면은 환경, 재활용, 청소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한테 준 것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어떤 벤처로 조금 더 연구 이런 걸 해서 좀 더 산업화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걸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한 대표님한테 들은 거는 ESG 투자할 때 하는데 사실 ESG에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제가 듣고서 조금 그건 좀 놀랐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20% 정도는 투자를 하고 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이것은 현상이고, 저희들이 기업이 잘 지켰으면은 이런 거 ESG도 안 나왔겠죠. 비영리 조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세계 지속가능 발전 기업 협의회가 1995년도에 만들었을 때 기업이 안 지키니까는 잠깐만 공격을 했거든요, NGO들이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해서 그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얼마 전에 ESG가 우리한테 필요할까 하다가 우리도 해야 되겠다. 저희 다솜이 재단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저희 정규 직원이 한 770명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회 서비스를 주로 하는 재단인데
근데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사회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회 서비스 분야에 분명히 ESG를 할 수 있는 뭐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배우게 됐고, 그런 부분을 뭐 사회적 기업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같이 좀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호철 대표님. 네, 앞서 투자 환경이 얼어붙었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베트남 사업 관련돼서 신규 투자 라운드를 이제 두 번째 투자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토가 이제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뭐 자금 조달 투자 관련된 거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얀마 사업 같은 경우가 미얀마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제 아시겠지만 쿠데타 일어나서 저희가 다 철수를 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터졌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작은 기업인데 이런 이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제 리스크가 강해지면 더 이상 배출권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제 자체 수익 모델 개발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타벅스라든가 폴바셋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조금 더 비중을 늘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조금 더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뭐 저희는 그냥 사례일 뿐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계신 소셜 벤처나 아니면은 이제 투자 라운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까 한상엽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가 어려우니 다른 방법으로는 대기업들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대기업 문을 두드릴 수 있냐라고 얘기하셨을 텐데 의외로 지금 여기 계시는 뭐 미스크, 소풍, 임팩트 스퀘어 이런 곳들이 저희 같은 이제 작은 기업들과 대기업 매칭하는 것에 굉장히 큰 관심과 실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투자 라운드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물론 진행하시겠지만 오히려 여기 계시는 엑셀러레이터 분들과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실제적인 캐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준 책임.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도 비슷한데 대기업 많이 활용해 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활용해 주시고 정말 많습니다. 대신에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잘하는 대기업들 좀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꼭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지훈 교수님. 여기 뭐 대기업도 계시고 그다음에 투자사나 또 이제 전 정부 고위 차관님이셨잖아요. 우리 부회장님이.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국의 소셜벤처가 2,184개 정도 있거든요. 지금 오늘 현재. 그리고 사회적 경제기업이 한 28,000개 정도 됩니다. 많죠. 근데 그중에 투자를 받거나 또는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포기해요. 빨리 포기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시니까 사실 쿼터제가 필요합니다. 연매출 1억 이하의 기업들을 쿼터제를 통해서 그 기업들만 평가해야 돼요. 어떻게 출발선이 같을 수가 있어요. 대기업이 연매출 1억이랑 같이 일 안 합니다. 안 하죠. 왜냐하면 속된 말로 자기 가오가 상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부든 또는 투자회사든 또는 대기업이든 1년에 1억 미만의 매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회적 가치 ESG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업들을 발굴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정부나 대기업이나 또는 다양한 소셜벤처 지원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요구해야죠. 그러니까 다양한 협회나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구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요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게 마땅하지 않고 우리가 거지처럼 이러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되고요. 우리나라의 발전이 사실 그랬어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할 때 정부에서 미친 듯이 쏟아부었거든요. IMF 터졌을 때 미친 듯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8천억 몇 조 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소셜벤처를 위해서 충분히 투자할 여력도 있고 가치도 있으니까 우리는 요구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골프 명언에요. 여러 가지 명언이 있지만 아들하고 골프볼은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분들하고 업계에 계신 분들 말씀 주신 것 듣고 이 어려운 경제 난국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저희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은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오니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발표자 및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차 대한상의 ESG 경영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